자, 이번에는 이제 9차 비형 문제를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풀어볼게요. 기읍과 니은의 서명을 각각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책에 이름을 쓰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좀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가와 관련된 내용이면 만인의 만인의 투쟁. 그래서 자연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권력을 자연 상태 무질서한 상태를 자연 상태의 무질서한 상태를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봤죠. 그리고 이걸 이제 뭐냐면 그 혼란 상태 바로 잡기 위해서 모든 자연권, 이게 자연권이라는 건 생명권을 얘기해요. 생명권을 얘기하는데 그걸 정부단, 그러니까 절대 군주에게 뭐냐면 이렇게 넘기는 그런 것들을 강조했는데, 자, 요걸 이제 주장했던 사람이 니바이어드였었던 홉슨이죠. 네, 홉슨. 그래서 니바이어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개혁론이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절대군주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뭐냐면 그 사회의 어떤 민주주의 관련된 이론하고 연결되어 있는 건데, 절대군주론 측면에서 볼 때 이제 홉스의 리바이던이 이게 이치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은 이제 로크의 시민정부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민정부론은 자연 상태를 그 당시 이제 홉스처럼 꼭 나쁜 건 보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이제 좀 더 나은 상태로 넘어가기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이제 생명, 자산, 소유의 권리를 좀 완벽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일부 뭐냐면 자연권을 정부에게 양도를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 주장한 것이 뭐냐면 시민정부, 노크의 시민정부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개혁론은 홉스, 룹소, 루코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세 명이 있거든요. 요 부분은 제가 이제 강의 시간 때 잘 설명해 놨으니까 그 참조를 해 두시고요. 자, 2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1년의 개혁의 배경이 된 직전의 전투 내용을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기획의 용어를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요거는 일단 소수여왕 때 개혁 내용이에요. 여기 소수여왕 때는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이제 본 것 같이 여기 보면 이제 전진, 이게 진왕이 전진이거든요. 전진 불교로부터 그다음에 불교를 이제 도입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태학도 설립하고요. 율령도 반포하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인데, 이런 것들은 소승희 왕이 내부 정비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계속 이제 고구려가 팽창을 해왔잖아요. 그 팽창을 해왔기 때문에 내부 정비할 시간이 없었는데, 그때 이제 그 소승희 왕 때는 내부 정비를 했고, 그걸 바탕으로 그 다음에 왕은 아니라 이제 소승희 왕의 조카 정도 되죠. 그 조카였던 강개토 대왕이 이제 영토 확장이 기반이 되었다. 그러면 소승희 왕이 개혁에 든 전투의 배경이 뭐냐? 이건 뭐냐면 근초고왕이 3만 명 대군을 이끌고 평양성을 침공했어요. 그래서 이걸 고구려 왕이 그 당시 이를 막다가 전사한 내용인데, 요거 관련된 거 한번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그 당시 이제 이 과정에 고구 원왕이 전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도 좀 보시면 되고, 요게 전투 배경이 됐던 이제 그 과정을 보면 그 당시에 이렇게 한반도에 있으면 여기가 이제 고구려였고, 그 다음에 여기가 백제였는데 중간에 낙랑과 대방이 있었죠. 근데 낙랑 대방이 미천왕 때 이제 없어지고, 근데 이제 여기를 멸망시킨 과정에서 이든 땅을, 요 모든 땅을, 낙랑 대방 땅을 고구려가 다 장악한 건 아니야. 여기 거점들만 장악했고 나머지 이제 지역들은 이제 무주공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항해도 지역에 있었던 대방군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당시 이제 고구려와 백제가 평양성에서 이제 맞붙었고, 이때 평양선 전투에서 앞에서 얘기한 고국 원앙이 날아온 화산에 맞고 죽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백제가 그 당시 대방의 옛 고토, 고지를 장악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개도한 국서에 있는 내용이죠.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 기출문제 2번 언급돼 있었고요. 그래서 이때 평양성이란 건 어디냐? 평양성 하면 저희 우리가 이제 대동강의 평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 대동강의 평양이라는 것은 이제 그 평양성에 있는 거 있죠. 이거는 뒤에 평화왕 때 만들어진 거고, 요때 평양성은 오늘 평양 지역이 아니라 저쪽 항해도 지역에 이제 대방 고지니까 요게 남평양이나 요쪽에 위치하지 않았는가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정확한 위치는 몰라요. 그래서 고고시대 평양은 어떤 의미냐면 이건 수도나 일반적인 어떤 요충지 이런 걸 할 때 일반 명사를 썼지, 그러니까 대동강 지역의 이제 평양이라고 이제 이렇게 지명의 명초를 쓴 거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평양이라고 이제 하는
또 평양성이라는 곳이 이미지가 딱 굳어지게 한 건 고려시대 때 대동강의 지역이 평양이고 거기에 이제 평왕이 이때 이제 평양성을 만들었죠. 요게 이제 이런 이미지가 이제 굳어진 건 그 고려 이후 때지. 그 당시에는 평양이라는 의미가 어떤 특정한 지명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중요한 요충지, 수도, 일반적인 어떤 명사로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또 소수왕이 이제 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또 뭐도 발견됐죠? 율령을 반포했다. 예. 그래서 이제 요 기억에 들어갈 거는 율령 반포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는 요거는 추론형 문제거든요. 네. 내용 볼게요. 다음은 이교사의 수업 진행 내용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수업 계획도가 있죠. 은혜 유통 활성화 및 세계 교육망의 형성, 성취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 흐름도가 있어요. 계획도가. 동기 유발 및 학습 안내, 학습 활동 1이 있고, 학습 활동 2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자료가 이제 여기 있죠. 동기 유발 자료 중에 여기와 연결된 거, 그 은행의 기원 관련된, 어원과 관련된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뭐 중국에서 은항이라고 불렸다. 뭐 이렇게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그 자료 비학습 자료가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거 있죠. 네, 이렇게 있고 자료 실용 학습 자료 등등 있는데 자 일단 요거는 요거와 연결된 거고 요건 요거와 연결된 거예요. 문제 풀어볼게요. 자, A에 들어갈 교사의 학습 안내 내용을 쓰시오. 자, 일단은 A에 들어갈 것은 이제 뭐냐면 요거는 요길 기반으로 쓰면 되겠죠. 여기 내용을 요약해서 쓰시면 돼요.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은행이란 말의 기원, 그다음에 시슬레 잔밋빛, 자주빛의 그림을 보고 느낀 점,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B는 학습 활동의 내용의 자료를 이용해서 역사적으로 분석과 해석을 할 때 B 학생의 학습 활동 내용을 서술해 보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이 B 학습 활동은 이쪽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B 학생 활동 자료 있고, 그다음에 여기와 관련된 기하의 학습 활동 학생 활동 자료가 내용이잖아요. 그럼 요걸 바탕으로 요걸 적어놔야 되겠죠. 그래갖고 요것도 뭐 정확한 답은 없지만 일단 요 내용을 바탕으로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에서 눈여겨볼 단어가 뭐냐면 신화주의상 신화주의. 차이나 그러니까 중국풍 케이팝처럼 그 당시엔 중국에는 이런 중국풍 같은 그 문화들이 중국 열풍이 불었죠. 그래서 유럽 귀족들이 중국에 비단 옷을 입고 중국의 도자기를 뭐냐면 좋고 중국 차를 마시는 그런 것들이 유럽에 전혀 그 학생되는데 요걸 볼 수 있는 게 이제 요구죠. 시슬레 장밋빛, 자주빛과 장밋빛 해갖고 이게 유럽 여자인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중국 옷을 입고 아마 청량한 옷 같아요 지금. 그 다음에 뭐 중국 차를 마시고 하는 뭐 도자기도 있고. 자 이게 케이팝처럼 지금 중국의 어떤 풍이 널리 열풍이 확산됐어요. 지금 유럽 사람이나 미국 사람 중국 별로 안 좋아하잖아. 중국 문화는 아주 이제 뭐 아주도 보고 뺏겨먹었다고 비난했는데 그 당시에 중국 문화가 상당히 독창적이었고 상당히 선진적이었어요. 그런 독창적이고 선진적인 문화를 자기들이 조상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명예대혁명 때 이제 딱 부셨죠. 하여튼 그래. 자, 하여튼 이런 것들 입각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시는 제가 올려놨으니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역사교육 자료를 니은을 이용할 때 유용한 점 한 가지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니은 관련된 내용 한번 찾아보죠. 여기 보면 쭉 있는데, 음, 잠깐만요. 네. 지도죠. 여기 지도. 그래서 동아시아에서 은의 흐름을 지도에 표시하고 은의 최종 정착지는 중국인데 요 지도를 이제 할 때 이제 유의점을 쓰는데 요거는 유용점이죠. 유용한 점은 요거는 이제 그 녹색책 관련 내용도 이렇게 외워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초등형 문제 보면 보통 이제 4점짜리 문제가 있으면 다 이제 추론을 내는 게 아니라 2점짜리는 이제 뭐냐면 이렇게 추론해 갖고 쓸 수 있는 문제 쓰고 2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암기해서 쓰는 경우 있어요. 왜냐면 비중이 약간 이제 여기가 좀 낮을 경우도 있어요. 여기 3점, 여기가 뭐 1점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쓰셔야 돼. 일단 이게 답이 이건 딱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지도에 이용할 때 학습자 유용점은 예전에도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꼭 외워 쓰세요. 그래서 이제 한 시대 한 지역의 인간 역사를 총체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이용하고
동시대 여러 지역의 공간을 비교해 보여준 데 효과적이고 시간적 변동 파악이 가능하고 입체적 역사 이해 가능, 상상적 이해를 유도하기 위한 공간적 이해 증진 뭐 이런 파란책과 녹색책에 있는 내용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좀 약간 더 추가하자면 요 신화주의 있죠. 이게 신화주의 요것도 외워서 좀 외울 필요가 있어요. 이거 가끔씩 세계사 교과서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이 용어가. 네. 그래서 좀 외워두시는 것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또 나올 수가 있으니까 교과서에 있으니까 좀 외워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디귿의 과제 제시 내용을 한 조인에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시학생 활동 관련된 연결 있죠, 여기야.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동아시아 지역에서 은혜 흐름을 지도에 표시하고 은혜 최종 종착지였던 중국의 은혜 대장군이 대장으로 유입되어 나타난 결과를 인포그래픽으로 이제 작성할 거 이렇게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인포그래픽이 뭐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다가 좀 적어놨어요. 이게 보통 이제 추론형 문제 보면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 같은 것들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카드노스도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물론 그걸 이제 뭐냐면 맞춰놓은 낸 건 아니지만 거기에 친절하게 줄을 달아놨죠. 그 예문에. 그래서 이제 인포메이션 그래픽은 뭐냐 뉴스 그 정보 자료 또는 지식의 시각적 표현이다. 정보를 구체적으로 표면적으로 실용적으로 전달한다는 점에서 일반적 그림의 사진 등과 구별되고 복잡한 정보를 빠르고 명확하게 설명해서 기호, 지도, 기술 문서 이제 인다. 뭐 차트나 사실박스나 지도나 이런 것들 다 이제 총칭해서 뭐 인포그래픽이라고 하나 봐요. 그래서 자세한 부분은 이제 저도 이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검색해서 이제 찾아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내용이 들어갈 것은 뭐냐? 사인의 활동이 한 모둠인데요. 디귿을 한다. 이게 절차 과정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들어갈 것은 이제 뭐냐면 몇 번 문제죠? 음. 그 여기 보면 일정한 단계 잠깐만요. 제가 다시 해야겠어요. 자, 여기 들어갈 건 뭐냐면 그 유럽인대 은혜 유입이 동아시아 끼친 영향과 은이 중국에 대여 유입돼 나타난 현상을 인포그래프 작성해 보자.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요 학생 4개 모둠에서 이런 걸 작성한 요걸 그대로 뭐냐면 좀 요약해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얘기했지만 초등형 문제는 안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출제자가 요 안에 있는 문제 예문을 가지고 뭐냐 답을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호 방법,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말을 이제 반복해 갖고 이제 단서를 주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뭐냐면 피해라. 그런 것들은 이제 그 교육학이나 논리학 지식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답을 이제 구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겠습니다. 4번. 자, 요거는 이제 지문이 익숙하죠. 예문이. 이거는 이제 요번에 22년도 개정교과서, 22년도 개정교과서가 아니라 24년도 기출문제 예문을 좀 적용해갖고 이제 문제를 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요거는 문제 풀기가 편하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이제 중장 보병이고, 그 다음에 여기 3단 노선이 있죠? 네. 그래서 3단 노선이고, 그 다음에 이때 3단 노선에 활동했던 사람 테테스죠. 예. 그리고 이제 인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기읍과 니은에 들어갈 용어를 쓰라. 여기는 중장 보병, 그 다음에 여기는 3단 노선. 노가 3단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보통 이제 이 범선하고 이제 보면은 이건 그 당시 지중해 어, 그 선을 갤린선이라고 하죠. 갤린선. 갤린선은 배가 있으면 노와 함께 돛도 같이 사용해요. 근데 이게 돛은 이제 지중해 지역은 바람이 잘 안 불기 때문에 가끔 사용하는 거고 빨리 이제 신속하게 이제 움직이기 위해서는 노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특히 그 당시에 이제 전투는 어떤 식으로 진행됐냐면 지금처럼 화살이나 지금이 아니라 총포로로 해서 공격하고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 충각이 돼갖고 여기 뾰족한 것을 뭐냐면 빨리 달려들어서 상대방의 옆구리를 치는 거야. 그래서 무너뜨리고 이게 침몰보다 좀 파손시킨 다음에 여기에 있는 병사들이 옮겨 타면서 전쟁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빠르게 뭐냐 상대방에게 다가가서 충격을 주는 충격 전술 이게 중요하고 그러면 노가 얼마나 맞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 3단 노선이 등장했는데 3단 노선은 여기가 1단이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또 갑판이 있어서 2단이고 여기가 이제 올라오는 게 3단이야. 세층으로 돼 있어. 세층에 따라서 이제 여기에
노군이 배치시켜갖고 이제 여기에서 으쌰으쌰 하면서 놓여지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3단 노선에서 이제 필요한 거는 노동 그 육체적인 어떤 그 힘이죠. 그러니까 이제 벌다는 무기 없이 그냥 이렇게 그 들어가서 자기의 노동력 가지고만 이제 제공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아무것도 없는 빈민들이 이 3단 노선에 가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예, 열심히 지었죠. 그래서 많은 피를 흘렸죠. 그래서 서양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이게 국룰인데 피를 흘린 만큼 정치적 권리를 주는 거야. 선거권도 그런 식으로 이제 주어진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피를 흘렸으니까 그 당시 사라미스전에서 피를 흘린 했으니까 그들에게 정치 권리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페리클라스 시기 때 그들의 정치 참여 계획을 주기 위해서 그 당시 이렇게 했던 것이 뭐냐? 이거는 그 수당제를 실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건 뭐 자주 시험 문제 나오니까 다 아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한계를 볼게요. 자, 아테네 민주주의 한계를 보는데 한계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이제 여기에서는 조건이 주어지죠. 그래서 이제 보면 니은의 민주주의 한계를 서술해 볼까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어, 페리클라스 시대의 민주주의는 완성된 형태의 민주주의를 보았다. 해놓고는 여기 다에 관련된 내용을 제시킬 거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여기는 이제 요번에 이제 시험 문제 나온 거는 한계를 제시할 때 요 다를 고려해서 제시하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들에게 어떤 투표권을 주지 않았다. 이런 내용인데 정치차를 배제했다. 근데 여기에서는 뭐냐면 어떤 식으로 외국인과 노예들에게 참정권이 없었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기출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조선의 정치와 관련된 자료다. 자, 작성 방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에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조광조와 관련된 개혁 내용하고, 조광조가 이제 숙청당한 기묘사와 관련된 내용이야. 그래서 조광조 개혁과 기묘사와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자주 언급된 부분이기 때문에 시험 나올 가능성이 많은 부분이죠. 자, 요거는 지문이 기니까 요걸 풀어보면서 이제 좀 해볼게요. 여기 발문 내용 작성 방법을 보면서 해보겠습니다. 자, 니은의 관점을 써보시오. 이렇게 근데 자 여기 보면 홍무관 그 부재였던 조광조 등이 상소했다. 이제 니은을 설치한 것은 도교를 퍼서 백성에게 사도를 가르치는 거다. 이렇게 있죠. 요거는 뭐야? 소격서죠. 금방 나오죠. 예. 소격서 페이지를 주장을 했다. 왜 페이지를 주장했냐? 유교의 도학 정치에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 소격서 같은 작것들은 없애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있고 결국에 중종도 이거 안 들어주려고 하다가 이 조광조들이 이제 삼사들 다 모아놓고 막 아니되옵니다 하고 상소 올라오고 복합 상소하고 막 잠도 못 자게 하니까 결국에 조광조가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거다. 아니 이제 중종이 그래서 중종이 이때부터 조광조한테 좀 짜증을 많이 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당시 이제 조광조가 이제 수청당한 기묘사와 관련된 내용인데 기묘사항과 디귿 관련된 제육에 적용된 제명을 한 가지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조광조 처벌할 때 이제 이것든 조광조의 죄가 뭐냐? 근데 이제 보통 조광조가 조광조 그 따르는 무리들 기묘사님들이 상당히 이제 뭐냐면 젊고 뭐냐면 나름대로 개혁적 의지가 있었어요. 깨끗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흠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 뇌물 받아먹고 그런 거는 이게 통하지 않으니까 명분이 있으면 좀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될 거냐. 그런 명분은 이제 뇌물 받아먹다. 그리고 이런 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제명이 분당을 결성의 정책 입장이 다른 힘을 배척했다. 그러니까 분당죄, 반당죄 이런 거고 두 번째 후진들이 있거나 지나치게 강렬한 언사를 자했다. 그러니까 대명률에 보면 이 분당죄, 강령, 반당죄를 상당히 엄격하게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했다. 그러면 이때 붕당은 어떤 의미를 쓰냐? 붕당이 상당히 부정적 의미를 썼다는 거야. 왕이 정치하는데 그 왕의 정치에 가로막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왕의 정치 못하게 하는 무리를 지어갖고 하는 무리들을 분당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홍구파들이 이제 정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붕당에 대한 인식이 별로 안 좋았다. 근데 이 붕당의 인식이 조금씩 바뀌게 된 거는 선조 때죠. 선조 때.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죠. 분당 간의 변화 관련된 내용이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첫 번째고 두 번째 후진들을 이끌고 지나치게 뭐냐면 격렬한 언사를 장했다. 두 가지 이유로 이제 뭐냐면 제명을 만들어서 처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니은의 인재 선발 방식, 환란가의 이제 발전, 선발 과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환란가는 일종의 첨거제 1단이에요. 예. 그래서 먼저 이제 뭐냐면, 제조에 행실이 있는 사람을 먼저 첨가한 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 국강의 책문, 논술형 시험을 통해서 대책문을 올리면, 그거에 대한 인재 선발하는 제도인데, 이미 이제 초창기 단계 선발 자체부터, 첨가하는 자체부터, 이게 이제 추천제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 주로 추천했겠죠. 뭐 100%는 아니어도 8, 90%는 주로 이제 조강조 사람들을 추천하고 그 안에서 시험을 보고 뽑는 거야. 그들 안에서만 리그를 이제 버리고 이게 뽑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기존의 과거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너무 암기 과목이야. 현실 문제에 대해서 대책도 못하고 뭐 시문만 보고 그렇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렇게 뽑아온 인재는 뽑히는 인재는 제대로 된 그 국정 능력도 없고 인재가 아니다. 해갖고 자기가 원하는 인재 예상에 맞게 시험지를 만들려고 했고 이 현란가 같은 게 나름대로 조강조세력을 키우는 데 큰 역할을 했지만 나중에 이제 그 김효사의 사 이후에 현란가가 폐지되죠. 현란가가.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5번 내용 중에 답안 내용 중에 여기 자 여기 유교적 도학 정치 소격서 폐지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교적 도학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도교 주관 간서인 소격서를 협하고요. 당시 폐단이 자주 거론됐던 가고제를 보완하여 환란가를 설치했으며 지방의 한약을 실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6번 문제 볼게요. 자, 6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천인사응설이에요. 예, 천인사응설 시험 문제 많이 나왔죠. 이게 원래는 유교 논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원래 음양오행설에서 나왔던 논리인데 이걸 유교에서 차용해가지고 이걸 뭐냐면 체계화시킨 사람이 이 동준서라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가 동준서가 처음으로 청인사 가운설 얘기했다고 이제 잠언 오해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 사상적 기원을 보면 요거는 이제 음양오행설에 나온 거야. 원래 유교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럼 왜 이런 청인 가운설이 이제 나왔냐? 그걸 보면 예전에 한번 제가 시험 문제에 그 진시황 관련된 내용을 얘기했잖아요. 진시황 때 이제 내었던 이제 그 당시 유교적 군주관에는 절대 군주에 대한 충성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충이라는 불사이군 이름만은 그 전국시대 후기 때 등장한 거고 원래 그 유교에서는 원시 유교에서는 그런 충이라는 개념이 없어. 우리가 이제 충이라는 개념이라고 이제 알고 있는 거는 마음의 중심을 잡으라는 소리지. 그게 뭐냐면 왕에게 충성하는 소리 아니야. 왕도 뭐냐면 왕답지 못하면 쳐내야 된다는 게 유교 논리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런 그 군주관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 입장일 때는 이런 이제 뭐 황제라는 어떤 절대적인 군주관을 내세우는 그런 이제 진시황 앞에 진시황에 대해서 그걸 수용할 수 없죠. 마인드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탄압을 받고 궁서갱유가 이제 어떤 이런 배경도 이런 군주관이 없기 때문에 탄압당국도 있거든요. 절대적 군주관에 대해서 뭐 충성하는. 그런데 이제 동준서가 이제 유교를 이제 간학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음양오행서에 있는 청인사항을 받아들여서 유교 윤리와 접목시켜서 일종의 전대 군주관을 합리화시키는 어떤 그 이론을 창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청인사항서를 이제 새로운 버전이라고 유교식 버전이라고 하는데 이 이론이 상당히 이제 뭐냐면 한무제의 입장부터 상당히 마음에 든 거죠. 그래서 이 청인사항서이 뭐냐? 자, 일단은 한인의 게 있어. 하늘. 이때 하늘은 이제 상제라고 보시면 돼요. 상제. 인격신인 상제. 그러니까 이제 여기 성리학에서 하는 천리라고 해갖고 어떤 보편적 법칙 원리인데 아직까지는 거기는 아니고요. 상제, 인격신. 그리고 하늘의 명을 받고 이제 청명을 받고 통치하는 사람이 황제죠. 그래서 정치적 주체는 황제밖에 없어요. 그래서 황제가 그냥 만약에 상당히 정치를 잘한다. 정치를 아주 잘한다. 굿이다. 이렇게 하면 여기에 상스러운 징조를 줘. 하늘에서. 그래서 풍년이 들거나 여러 가지 비도 내리고 적당하게 등등 이렇게 있고 근데 얘가 정치를 못해. 매드의 안전이. 그러면 이게 제의를 줘. 그래서 풍년을 들거나 여기 풍년인데 여기 홍련을 들고 그다음 폭풍도 막 하고 이상한 기괴한 일들이 막 일어나. 그래서 삼국사기에 보면 항상 이 못된 왕들의 행신이나 그다음에 어떤 불기한 징조 같은 게 보면 이상한 것들이 나오죠. 뭐 암탉이 수탉을 변했다는데 그런 식의 제이론인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뭐냐면 황제가 판단하는 정치적 그 행위를 하늘이 판단하는 상제가 이렇게 상수원 징조나 제의를 통해서 정치적 판단을 한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신하는 뭐 하는 존재냐? 신하는 그 뭐냐 정치적 주체가 될 수가 없죠. 단순히 황제를 보좌해 주는 거야.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신하들이 자기 뜻에 맞는 사람이 분당을 만나서 끼리 모여가지고 황제를 방해한다는 거는 이거는 처죽일죄죠. 분당죄에 속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떤 말이냐? 황제가 정치적 책임을 질 대상은 신하나 일반 백성이 아니라 오직 하늘 상제에게만 지는 거야. 상제, 상제.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냐? 이거는 황제가 무한한 권력을 갖고 있다는 건 그냥 왕권 신수설처럼 왕에게 왕의 어떤 정치는 신하부터 위탁받았고 신하에게만 책임진다는 건 백성들이나 신하들한테는 책임 안 지는다는 거냐. 정치 판단은 얘가 하는 거지 얘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황제의 절대 권력을 합리화시켜주는 것을 제공해줬다. 그러니까 이제 한무제 입장일 땐 이게 마음에 들거든. 그러니까 그 당시 동준서에 이런 청인상에서 입각한 유교를 받아들였는데 이 유교가 제대로 된 유교는 아니죠. 원래 그래갖고 이제 좀 약간 그 음양오행설 같은 이제 일종의 참의서 같은 걸 받아들여서 뭔가 제 유교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끄는 좀 사이비 유교가 됩니다. 예, 요거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요거와 관련된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자료 내용을 고려 기억의 용어를 써라. 그래서 이 기억에 들어갈 것은 뭐냐면 제의죠. 처원자가 정치를 못할 경우에 하늘에서 이상한 징조를 주죠. 그래서 이 실정에 대해 비판하는 제의와 관련된 내용이고, 자, 가와 나의 자료와 관련된 이윤의 이름을 멈춰 쓰자. 이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청인 강문설 이렇게 쓰시면 되고, 청인 강문설, 청인 상간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항제 입장에서 니은의 사상의 내용을 서술하시오. 청인상서 내용을 보면 하늘과 인간은 서로 교감하기 때문에 항제가 정치를 잘못하면 하늘이 상수원 징조를 내려주고 잘못하면 재앙, 그 당시 이제 재해를 내준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니은의 이론을 주장한 사람이 배운 근문학과 관련 학파를 쓰죠. 여기는 이제 누구예요? 동준서잖아요. 자, 동준서는 근문학파에 속해요.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죠? 근데 근문학파 안에서도 여러 학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춘축 공양학파야. 공양학파 하면 청나라 말기 때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공양학파 기원은 이미 오래됐어요. 금문학파에서 출발했던 건데 자 이렇게 있고 이 학문이 당시 정치 실행에 있어서 어떤 점을 가능했는지 쓸 것. 그래서 유학의 이름을 내걸고 법치 수행이 가능했다. 그래서 춘축 공양에는 그런 그 내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제 그 한무제의 정치꾼은 유교적 요소도 있지만 겉으로 유교를 내세웠지만 실제 정치는 뭐예요? 법가를 내세웠죠. 그 왕패잡도라고 하잖아요. 왕패잡도.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여기 항의 중에 있는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11번 읽어볼게요. 자, 왕조의 집권 체제를 유지하는 데 있어 덕치주의는 지나치게 이상적이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법의 지배가 필수적이었다. 자, 이는 인연과 현실의 문제이지만 동준서가 제시한 춘추 공약은 법치주의적 이론적 무기로 번영될 수 있었다. 왜 번영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안 해줬어요. 저도 그건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있고, 자, 유학의 이름을 내걸고 법제 수행이 가능한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서 그냥 기억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7번 문제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여기 이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뭐, 여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 수업 목표 관련된 내용을 좀 번영해서 이제 예전에 한번 문제 만들어 놨던 거거든요. 그래서 요걸 이제 좀 볼게요. 이것도 추론형 문제가 몇 개인지 끼어 있어요. 예. 자, 여기 보면 다음 글을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최교사의 수업 계획이 있고, 자, 17세기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 구도를 변화시킨 임진전쟁과 병자전쟁을 중심으로. 왜 임진전쟁과 병자전쟁을 이렇게 같이 중립적으로 썼는지 모르겠어요. 예. 동아시아 교과서는 요즘에 그게 쓰더라고. 임진왜란, 병자호란. 왜 우리만 이렇게 같이 중립적으로 쓰는지 몰라. 일본이나 중국에선 자기 멋대로 쓰던데. 예. 자, 그래서 1차 실수업에서는 임진전쟁의 이제 상과 임진전쟁의 전개, 그다음 영향에 관한된
그 내용을 받는다. 찢어쓰기가 안 돼갖고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2차 실수업에서 경자 전쟁의 배경과 전개 과정과 영향을 다룬다. 가를 바탕으로 나의 수업 구성한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예전에 한번 기출에 나왔던 거야. 그래서 이제 따가지고 제 문제를 한번 내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자, 교육과정에서는 이제 이때 교육과정은 15년 교육과정인데 여기는 뭐 22년 교육과정하고 이제 큰 상관없이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의미는 없어요. 자, 각 시기의 기획의 요소를 탐구하여 문제 해결 방향을 방향과 상호 발전의 모색을 자세히 가진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당시 명나라하고 이제 뭐 청나라 이제 아니, 병나라 일본 우리나라가 이제 싸웠잖아요. 이거 그 당시 이제 그 했는데 자, 이 이제 임진왜란을 계기로 해갖고 이게 국제전이죠. 예. 그래서 이제 갈등도 있었죠. 삼국 간에. 그렇지만 서로 교류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면 갈등을 일으키는 게 전쟁이잖아요. 근데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편의 것도 받아들여. 우리나라 조총도 받아들이고 일본도 이제 성량도 이제 가져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갈등도 있지만 교류한다. 교류와 갈등이 동시에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이게 15년 개정 교육과정 관련돼서 시험문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15년 개정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22년 개정 교육과정 교류와 갈등이라는 키워드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22년 개정 교육과정에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요거는요. 자, 그 다음에 수학 목표 관련된 내용인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수학 목표를 뭘로 이제 하냐면 기능 영역 목표예요. 그 영역별 목표 분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역별 목표 분류 보면 지식, 그다음에 그다음 기능과 영역, 그다음에 가치 태도 있는데 요게 15년 개정 교정에서는 지식, 기능, 그다음 가치 태도 이렇게 이제 있고 이게 22년 개정 교육 과정도 크게 변한 건 없어요. 다만 여기는 지식, 이해라고 적혀 있고 이게 기능, 가치, 태도 이렇게 있는 거야. 예. 지식, 이해만 이게 좀 플러스 된 거야. 똑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보통 교육 목표 쓰라, 그러니까 수업 목표 쓰라고 하면 예전에는 이제 기출 문제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주로 이제 이렇게 지식 측면에 쓰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는 제 기능 영역을 쓰는데 기능 영역이라는 건 이제 어떻게 쓰냐? 이제 알고 있는 것을 해보는 거죠. 예, 직접 해보는 거죠. 머릿속에 굴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요거와 관련돼 가지고 여기 교수학습 활동과 관련돼서 이제 보통 내용 평가 부분을 끌어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쓰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내용 플러스 행위동사 쓰는데 요거는 영역별 그 뭐냐면 그 학습 목표니까 이거는 행위동사 중요한 게 아니라 하여튼 이 내용은 여기에서 끌어다가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나름대로 이제 집어넣는데 뭐 여러 가지 나올 수가 있어요. 일단 제가 이제 생각한 답안은 임신전쟁에 관련된 삼국국 조선 일본 중국의 정상대 임시전쟁과 정유전쟁 사이의 후전기를 가상으로 정상회보 대본을 작성한 대본을 시연한다. 아 잠깐 여기 아니죠? 수험부 다시 할게요. 임진전쟁의 발생과 전개 과정 그리고 전쟁이 남긴 영향을 이해를 바탕 극화 수업의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다. 이 내용은 이제 제가 이제 답안으로 이제 예시 답안으로 제시했거든요. 물론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바탕한 건 자신의 어떤 것을 바탕으로 지식 이해를 바탕으로 이거를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지식 이해겠죠. 여기는 기능이죠. 여기까지 서술하면 여기부터 일을 하니까 기능으로 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한번 해봤고요. 그 예전에는 그 여기 써라. 수업 목표 쓰는 내용이 좀 나오는데 최근에는 또 안 나와요. 이게 한 몇 년 됐어. 7, 8년 됐어요. 자,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일단 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에 들어갈 학생 활동 내용 쓰시오. 그래서 이제 여기 들면 학습 안내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보면 임진전쟁 이전에 동아시아 삼국에 이런 변화 내용 활동 D 이렇게 이제 있는데 활동 D는 이제 뭐냐면 요 밑에 거는 이제 바탕으로 이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만요. 활동 2는 여기가 이제 여기 내용을 이제 바탕으로 써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앞에 제가 예시를 뒀어요. 여기 내용을 바탕으로 그래서 여기를 이제 바탕으로 쓰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니은을 수행하기 필요한 교과 역량을 세 가지 제시해 것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인조 반정 이후에 조선의 외교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보고 병자전쟁에 항복한 인조에 대한 역사 재판을 시행할 것. 자 요게 이제 교과 역량은 이제 뭐냐? 자 여기에서 이제 볼 게 뭐냐면 그 역사 재판 역할극이죠. 역할극이니까 이제 역사 사실 이해, 그 다음에 역사적을 분석해서 역사 판단, 문제 해결력 관련된 내용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요거 쓰시면 되는데 요거는 약간 주관적인 의미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이제 이렇게 제시한 거니까 그냥 참조해갖고 이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요. 근데 어떤 분이 교과 역량 나오냐? 그 22년 개정 교과서에서는 교과 역량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15년 개정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명시적으로 적혀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그렇지만 잘 읽어보시면 교과 역량이 뭐냐면 잘 반영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15년 개정에서는 이게 개념적으로 정의한 거는 잘 모르니까 개념적으로 정의해 놓은 거고 이것이 이제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이미 이제 뭐냐면 교과 역량 내용이 조금씩 좀 안에 들어가 있어. 그 내용이. 그리고 교과 역량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척과함에서도 상당히 좀 강조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교과 역량은 뭐냐면 외워두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을 볼게요. 8번. 8번은 다음에 알렉산더 2세 시기 때 러시아 관련된 자료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해 보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일단은 이제 여기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베르린 회의와 관련된 베르린. 자, 요정 그 아시죠? 요 베르린 전쟁이 왜 일어났어요? 러시아 투르크 전쟁 때 그 당시 이제 투르크가 이제 러시아한테 깨지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산스파르타 조약을 이제 맺게 되는데 러시아하고 투르크 간에 근데 이게 이제 영국과 프랑스의 반발을 일으켜. 그러니까 비스마르크가 이제 중재해가지고 했던 거 조정해가지고 했던 것이 베르린 조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다음에 분화르드 운동과 관련된 내용. 이 분화르드 운동.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니은의 조약 명칭을 써보고 그 다음에 니은 조약이 배경이 되었던 전쟁의 원인을 기후 관련된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니은 관련된 내용은 이제 이걸 기후 관련된 내용을 쓰는 거야. 그래서 그다음에 너투 전쟁의 원인, 우리 너투 전쟁도 1차부터 해서 뭐 십몇 차까지 있어. 러시아 투사과 맨날 싸우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너투 전쟁은 이제 교과서 쪽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 앞에 베르린 조약, 산스테파노 조약 맺기 전에 했던 전투를 얘기한 거죠. 그래서 투르크 영내 불가리아에서 일어난 반란을 무지하게 진압을 했어요. 네, 대량을 학살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불가리아가 이제 슬라브 계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이제 큰 형님이었던 러시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서 너투 전쟁이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에 참여한 운동의 명칭을 쓰고 이 운동에 니은 관련된 활동 이유를 기술해 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이 나는 문제 여기 이름은 이제 작자 미상이에요. 나는 생전처음 가족이나 친구와 멀떠져 시골 생활 뛰어들면서 민중과 대면하게 되었다. 나는 우선 나에게 공적으로 주어진 일에 착수했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시골에 들어가서 이제 민중들과 상대하는 분화우드 운동이 있어요. 네, 분화우드 운동. 그래서 이제 있고 이게 이제 러시아 극진주의 신대 이렇게 하면 금방 이제 추론할 수 있겠죠. 자, 이 운동의 니은 관련된 행동 내용을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시골 생활에 뛰어들어서 어떤 활동했냐? 그 왜 이렇게 들어갔냐? 부유자 사회와 자본주의 경제의 해악을 극복할 대한 사회를 그 사회주의 보고 이 사회주의의 어떤 원천을 러시아의 미르에서 찾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분화르드 운동을 했던 나르딩크는 그 당시 유럽의 어떤 사회주의에 영향을 받긴 했지만 그 대안을 어떤 노동자나 이런 것들 그 당시 뭐 공업화가 되지 않았으니까 노동자보다는 저쪽 그 러시아의 미르에서 찾았다. 그래서 이제 사형명단도 그런 거죠. 연결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이제 쓰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풀어봤고요. 9번 문제 볼게요. 9번 문제. 자, 9번 문제는 이제 청량화 관련된 문제예요. 청량화. 요거 이제 하기 전에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인증번호는 28번입니다. 네, 두 번째 인증번호는 28번이에요. 28번. 자, 다음은 청해 옹중지에 관련된 자료다. 작성 방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 자료 A의 이제 그 내용은 러시아하고 맺어진 조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하고 맺어진 조약인데 이 그 조약의 내용은 카르타 조약이죠. 그래서 조약 내용을 보지 않아도 쉽게 옹중제 때 러시아 매진 조약 뭐 암기하신 분들은 금방 외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카르타 조약의 원문을 적어놓은 건 아니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요약본을 적어놓은 거야 제가. 예. 자, 그 다음에 자료 B는 여기 이제 보시면 사천 일대나 기주, 운남 일대에 그 당시 이제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수민족들 자치를 인정해주는 정책들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옹종제 때 이제 자치권을 박탈하고 그 당시 이제 그
소수민족 추장대에 중국 강명을 주면서 다스리게 하는, 아니, 자치권을 이제, 무시하고, 예전에 소수민족들에게 토사 토간 제도를 이제 실시해서 자치권을 줬는데, 점점 이제 이 지역을 직접 지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직접 중앙에서 임명하는 관리를 파견하죠. 그래서 이제 그 웅중 그 연간에 이런 토사 토간 제도를 폐지하고 자치권을 폐지하고 직접 중앙으로 이제 뭐냐면 임명해서 이제 그 관리를 파견하는 제도를 개토 기후 정책이라고 해요. 개토 기후 정책. 요거 관련된 지도인데 제가 이거 아틀란타 중국사에서 이제 좀 뺏겨왔거든요. 예. 개토 기후 정책인데 자, 그러면 풀어보겠습니다. 자, 자료 A의 조약 내용을 참조해서 이 조약 결과 나타난 무역의 변화 양상을 서술하시오. 이렇게 이제 카르타 조약인데, 자, 예전에 이 무역 같은 경우에는 베이징 무역을 이제 중심으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왔죠. 러시아 베이징 무역은 4년에 1회, 인원 200명을 한정하며 카르타 및 다른 국경 지역에 교육장을 설치한다. 이걸 제가 단서를 줬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베이징이 아니라 외곽에서 이제 무역을 하도록 했다. 근데 이제 중국의 보통 정통 왕조들은 국경에서 외곽 그 이민족들 상대하는 게 낫지 요 안까지 들어와서 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해. 특히 이제 서양 애들은 아예 이제 오랑캐라고 하지만 거의 한 단계 더 아래 짐승 정도 생각하기 때문에 짐승들이 이제 와가지고 어떻게 그 북경에서 무역을 하냐.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병방에서 무역을 해라. 이렇게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무역 그 카르타 조약을 통해서 베이징 조약이 쇠퇴하고 카르타 무역이 이제 융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카르타 및 다른 국경에 교육장이 설치된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또 외국과 통상을 구비해서 외교 교습을 러시아의 원로원과 청나라 뭐가 이제 이봉원. 이봉원은 이제 좀 먼 이제 뭐냐면 병방 지역들을 탈대한 거야. 가까운 지역들은 예부에 속하고. 그래서 청나라 일정 올 때는 좀 핵심 지역들 있죠. 이런 이제 뭐 조선이나 이런 그 나라들은 그 뭐냐면 예부에서 이제 처리한데 이건 따로 이제 요 병방 지역이나 뭐 위구르나 뭐 러시아나 뭐 이런 애들 좀 작것들은 여기 이봉원에서 이제 처리를 하도록 했죠. 여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자료 비제도 이전에 소수민족들 했던 행정제도 내용 토사 토간제도 쓰시면 되겠죠. 소수민족 추장들에게 중국 강명을 줘서 그 뭐냐 다스리게 하여는 토사 토간제도를 실시했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 오타가 있네요. 아, 다스리게 하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토사 토관제도 폐지하고 개토 기도 정돈을 실시한 결과를 한 가지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이 지역이 점차 중국인의 직접적인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었다. 한족 사인과 농민 강상업자를 이주하여 하나를 촉진시켰다. 요거 보면 좀 뭘 생각하면 지금의 중국의 소수민족 정치가 비슷해. 보통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치주나 이런 것들 만들고 자치성도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면 뭐 소수민족의 문화와 언어를 존중한다 해놓고는 표면적으로 실제 거기에 중국인들 많이 이주시켜요. 예. 그리고 그 지역을 이제 중국화시키죠. 그 결국에는 저 내몽골 자치주처럼 아예 그냥 뭐냐면 소수민족들 언어를 못 쓰게 하고 지금 요즘에 연변 자치주에 있는 또 조선어를 못 쓰게 하더라고요. 요즘에 시책이. 그래서 중국어와 중국 문화를 통합시키려는 그런 과정을 걷고 있어요. 예. 그런 식으로 동화 작업을 지금 하는 것 같아. 근데 이거 보니까 피는 못 속인다. 중국 애들이 예전에 했던 방식들이 그런 방식들이거든요. 뭐 이념이 사회주의든 뭘 하든 간에 어, 비슷비슷한 것 같아. 예, 이 문화나 예전에 통치 스타일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하여튼 그래요. 요건이 아틀란타 중국사에 있는 내용인데 여기 한번 내봤고요. 카르타 조약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근대 조약과 동아시아 관련 자료 선집 1권에 있는 내용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기 이제 보면 네른치스크 조약에 의해 그다음에 러시아와 청양국 국민 간의 자유교육이 허용되자 그다음에 러시아 상인들이 몽골 방문을 몰려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몽골 방문의 국경이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베이징 무역을 포함한 일련의 교육과 관련된 분쟁이 점차 증가하자 러시아 청은 통상 문제를 조절하고 러시아와 외몽골 사이에 국경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 당시 이제 그 교습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외몽골이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 몽골족들이 살았던 지역을 중국에서 어떤 식으로 나눴냐면 지금도 이제 나누는 구분법인데 여기 청나라가 있잖아요. 청나라 본토가 있으면 여기가 이제 뭐냐면 고비 사막이 있어요. 고비 사막. 네. 그래서 고비 사막 북쪽 막북이라고 하고
요쪽을 망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좀 약간 이제 오르두스 지역이 여기 있고, 그래서 몽골 육두는 되게 이제 요 부근에 살고 있었어, 여기. 예. 그러니까 청라혈증 올 때는 고비사막 이남 지역, 이 망남 지역은 관리하기 좀 편하거든. 그래서 여기를 이제 안쪽에 있는 몽골이다. 그러니까 이게 남몽골, 북몽골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지형적으로 보면 자기 청라의 입장을 얘기한 거야. 안쪽에 있는 몽골 자기가 이제 관리하기 편한 지역을 내몰고이라고 해갖고 여기는 자기가 직접 이제 관리를 했고 요 고비사막 북쪽 지역은 평원 지역이죠. 땅도 넓고 인구도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관리하기 좀 힘들거든. 그러니까 너희는 알아서 하고 이제 나한테만 이제 조공 좀 받다 맞춰라. 그래서 이제 간접 중취를 했어요. 요 지역을 외몽골이라고 해요. 외몽골.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몽골, 외몽골이라는 개념이 청나라 때 이제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영향 때문에 내몽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지금 거의 뭐냐 중국의 자치성은 이제 들어가 있고 그 외몽골은 나중에 독립했죠.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이 내몽골, 외몽골은 문화라든지 언어는 비슷비슷한데 문제는 이들 사이에 또 사이가 별로 안 좋아. 어. 그래서 예전에 몽골 제국 있을 때 뭐냐 얘네들은 중심 지역이었고 얘는 주변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갈등이 있었다는 거. 이거 오랫동안 이제 뭐냐 문화나 이런 중국 문화 이쪽 중국 문화에 영향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중국화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통합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요 지역은요. 자, 하여튼 뭐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는 이제 뭐냐면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죠. 한미 상호. 이거 이제 그 15년 교과서나 이런 데서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언젠가 한번 나올 것 같아. 네. 그래서 이제 1953년에 그 당시 이승만 정부하고 미국하고 맺어진 조약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잖아요. 본 조약이 있는 내용이고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제 좀 하겠습니다. 자, 기억의 조약 명칭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그 다음에 이 조약의 영향을 조약 내용에 고려해서 쓰시오. 자, 여기 보면 이제 조약 내용을 보면 그 미군이 주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한미군의 주둔은 한국방의 핵심적인 전력이 되면서 한반도 및 동아시아 전쟁을 억제하여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이 주한미군이 여기에 주둔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역할을 했고 북한도 의외로 주한미군이 주둔을 계속 원하는 것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심해 공백이 생기고 요게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하면 자기도 언젠가 중국에 먹힐 거라 생각하나. 그래서 북한은 중국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얘네들.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자, 그다음 니은의 용어를 써라. 니은은 이제 여기 보면 그 태평양 지역에서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서 니은에 위한 노력을 하고 공고히 희망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이게 있는데 집단적 방위. 그래서 이제 나토 같은 집단적 방위 이건 유엔에서도 인정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2조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당사국 가운데 어느 나라가 한 나라가 정치 독립 또는 안전 외부로부터 무력 공격을 위해서 위협을 받고 있다면 여기 보면 외부로부터 어느 당사국이 인정할 때까지 언제든 당사 서로 협의한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그 있고 여기 내용을 또 보면 무력에 의한 위협이나 무력 행동을 상강을 약속한다. 이렇게 있죠. 그리고 그 다음시 있는데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외부로부터 무력 위협.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이승만이 그 당시 북진정책 얘기하니까 그게 뭐냐면 뭐야? 요거는 이제 외부 너네들이 침략전쟁 우리가 안 도와주겠다는 거야. 이거는 이런 거고. 그다음 어느 당사국을 인정할 때 언제 당사국을 서로 합의한다. 이런 거는 전쟁이 이제 시작되면 저희부터 공격하면 침략을 받으면 그 당시 한국하고 미국이 협의하되 하면 그 상호 동의하되 하면 뭐냐면 미군이 파견시켜 주겠다는 거야. 이 말. 그래서 유사시에 미국이 한국에 군사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주의할 것은 보면 여기 이제 집단적 방어 체제잖아요. 방위 체제. 그 집단적 방위 체제인데 이 나토와 그 당시 한미 동맹하고 동일하게 보시면 안 돼요. 나토 같은 경우에는 나토 회원국 중에 하나가 공격받으면 미군이 자동으로 개입하는 거야. 근데 여기 보면 자동 개입 조항이 없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위협을 받았다고 할 때 협의하고 나서 이제 개입한다는 거야. 협의해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나라 그 보장해 주냐? 자동 개입도 없는데 이건 인계철선이라는 개념에서 이제 제시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인계철선은 이제 여기 그 군사적 용어인데 여기 크레모인가? 여기에 있고 여기에서 있는데
요걸 이제 건들면 여기에 수소탄이나 크레모아가 있으면 여기에 연결된 선이 있어요. 근데 요걸 건들면 이게 빵 터지는 게 인기철선이야. 그러니까 미군이 이제 인기철선을 넣은 거야. 주한미군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냐면 후전선 있으면 그 후전선 바다 동두천 의정부 지역에 미군들이 주둔하고 북한군이 이제 공격하면 가능히 미국도 건들 수밖에 없잖아. 미군이 이제 공격해서 공격받고 미군이 죽으면 곧바로 미국이 참전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토식 자동 개입은 아니야. 이거는요. 예. 그리고 이제 요번에는 이제 그 평택을 이제 이렇게 옮겼기 때문에 인계철선이라는 개념이 이제 좀 없어지긴 했지만 그 당시 이제 지금 미국 입장 볼 때는 한국이 중요한 자신의 핵심적 이익이에요. 평택이 상당히 전략적 요충지거든요. 평택을 통해서 중국도 공격할 수 있죠. 다 들어가 있잖아. 예. 세력권이. 상동반도 뭐 중국 북경, 그 다음에 요동, 그 다음에 블라디보스트. 이게 상당히 군사적인 어떤 요충지 역할이야. 그래서 그 지금 트럼프가 돈 안 내놓으면 뭐 철수하겠다고 뻥뻥 치고 앉아있는데, 근데 미국 입장에서 이게 철수할 수가 없어요. 예. 그 철수한다는 거는 중요한 그 핵심 지역을 잃을 수 뭐냐 자기가 포기한다는 얘기군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제만 얘기한 거고. 자, 디귿의 의미 내용 아까 얘기했죠. 유사시 미국이 한국을 군사력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다. 근데 자동 개입은 아니고 열어둔다는 거야. 여기 열어둔데 인계철선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그 당시 자동 개입에 따른 어떤 그것을 뭔가 실질적인 장치를 줬다. 그러니까 나토식 어떤 군사 조약은 아니지만 방해 조약은 하지만 인계철선에 입각한 어떤 자동 개입은 실제로 이렇게 군대 배치를 통해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회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0회번 문제는 내용 조직인데, 내용 조직 중에 이제 흔히 쓰이고 있는 연대기적 방법 내용 조직이야. 그래서, 제 생각에 연대기적 내용 조직 방법은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왜냐면, 거기 이제 기출문제 보면 예전에 나왔던 거죠. 예전에 이제 장학사들이 냈던 사지선당 문제에 한 두 문제 냈더라고요. 그래서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혹시 모르니까. 다른 거는 여러분들 열심히 외웠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한번 내봤어요. 여기를. 그래서 다음 내용 조직과 관련된 관영 내용 다음 내용 조직과 관련된 강형 내용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답을 작성하시오. 자, 밑줄진 교과서 목록에 반영된 내용 조직의 방법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주요 사안을 교육 내용으로 삼는 가장 정통적인 방법이다. 역사를 시간의 변화에 따라 살피되 학습지의 절차성에 있는데 쭉 있는데 이거 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뭐야? 여기 보면 그 연대기적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것도 내용 조직 같은 경우는 단순히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연대기적 방법론은 장점, 단점, 유의점, 내용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기획과 관련된 내용 조직 방법을 한 가지 쓰시오. 그래서 연대기적 방법이나 내용 조직 방법은 여기 있죠. 그래서 이제 학문적 성과를 종합하여 총체 역사 지정 효과적이고 각 민족이나 국가의 발전이나 흐름을 이해하고 역사상 중요한 사건이나 사상 제도들 변화 과정 파악하는 데 유리하고 학생들의 시간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도록 역사를 다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 관련된 용어를 쓸 것.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요즘에는 이제 어떤 식의 문제 유형이 나오냐면 여기 이제 기본소가 있고 기본소에 있는 내용은 이제 이게 뭐냐 이런 식의 용어가 나와. 요번에 나왔던 게 내용 성정 중에 본질적인 게 뭐냐. 그러니까 예문도 안 줘주고 그냥 맥락을 통해서 여기 기입형 문제 있죠? 요게 들어가는 핵심 키워드가 뭐냐. 상당히 이제 채점하기 편하게 해서 그렇게 내는 것 같아요, 지금.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좀 기억을, 훈련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갈 거는 개통학습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개통학습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디귿에 관련된 내용을 서술하시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인과관계 왜곡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이렇게 있는데 자 관련 내용 왜 인과관계 관련된 내용이 이제 왜곡이 불러일으킬 수 있냐 내용 조직에 따라서 요것도 이제 뭐 그 파란책에 녹색책에 있는 내용인데 그냥 암기해 두세요. 사건의 발생 순서에 따라 역사를 학습하기 때문에 후속 사건의 원인이 마치 선행 사건의 인과관계처럼 심어줄 수 있는 거야. 원래 상관관계인데 인과관계 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역사의 전개가 마치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전개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여기 필연적 역사 인식도 유의된다. 이런 것들 이제 서술 형태는 이제 자기가 인위적으로 이제 있는데 A 사건이 앞에 있다고 해서 B 사건이 A 사건에 아니 A 사건과 B 사건이 있으면 여기가 이제 먼저 쓰여졌다고 해서 이게 원인이 되고 이게 결과가 되는 게 아닌데 사람들이 읽기는 이게 원인과 결과처럼 생각할 수 있다.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니은에 들어갈 내용을 기술하시오. 그래서
여기 고대부터 현대까지 역사를 한영분련 이제 시기에 배치할 경우에 니은의 문제점이 있다. 연대계적 방법의 문제점도 되게 많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여기 보면 이렇게 조건이 주어지잖아요. 조건에 맞춰서 요런 측면에서 이제 문제점을 쓰시면 되는데, 자, 여기 보면 요것도 이제 그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요. 자, 각 시대별로 관련된 심도 있는 학습이 가능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학년별로 다른 역사를 서로 연결시켜 전후 시대를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갖고 제가 이제 이걸 느꼈는 게 내가 중학교 공부를 좀 1년 했었거든요. 예. 그때 이제 있는데 의정부의 법버 중학교야. 아, 이 학교 때 너무 어, 고생을 해가지고 이게 이름 밝기도 좀 그래. 예, 잘못하면. 자, 하여튼 이 학교에서 보면 이제 그때는 이제 15년 개정교육까지인가? 그게 09년 개정교육 그때 기억이 안 나는데 이때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뭘 배웠냐면 그 당시 근현대사를 배우고 중학교 3학년 때 정근대사를 배웠어요. 예. 그게 이제 어 15년 개정 교육 과정인데 우리가 18년 수정할 때 그 전에 15년에서 그 17년까지 했던 것 같은데 자, 요때야. 15년세 그 개정교육도 18년 수정 이전에 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애들이 이제 정근대사를 배우고 중학교 3학년 때 9년 되는데 그래서 제가 시험 문제 따지고 오는 애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너 여기 보면 예전에 배우지 않았냐? 예전에 조선 배우지 않았냐? 개항 이전에 그거 어떻게 기억하네? 이거 이거 나 달달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얘들 입장 올 때는 이게 체계적으로 연결된 게 아니라 그냥 영어 수거 단어처럼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이 시기 때 애들이 스펀지처럼 이렇게 외우는 걸 잘하잖아요. 근데 외우고 나서 다 잊어먹죠. 예. 그러니까 2학년 때 배우는 거 3학년 때 배우는 게 서로 연결이 안 되는 거야. 평상시에 이게 공부를 해두면 되는데 영어 수학은 열심히 공부해서 이게 연결되는데 국사는 연결이 안 되는 한국사는 시험 볼 때 보는 암기 과목 정도 생각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9차 모의고사 해설 강의 다 끝났고요. 좀 쉬었다가 10차 해설 모의고사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